조국 대표요. 조국 대표 이제 평택을 출마하시는데 그 다 모든 전 국민이 아시겠지만 이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어떤 죄로 2년간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셔서 다시 이제 국회 재입성하시겠다. 해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요. 지금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사람들의 전과를 다 조사를 했더니 전과가요. 예. 5% 전과 가진 사람이 35%인가 뭐 그렇고 그렇습니까? 그 전과 내용이 아주 흉측하더라고요. 예. 그것만 보면은 한 4천 명 뽑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보다도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. 4천 명을 뽑는데 그 후보가 한 10,000명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고 35%가 전과자다. 예. 그런데 한국에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과가 많아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 평균 전과율이 한 30% 될 겁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높네. 그러니까 예. 근데 국회의원으로 또는 시장으로 뭐 구의원 시의원으로 나올 사람 같으면 그보다 낮아야 정상 아닙니까? 그렇죠. 모범 시민이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높다는데 예, 슬픈 일입니다. 문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있고 이 조국 씨도 그 전과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평택을 선택을 한 거는 뭐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었더라고요. 민주당 규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민주당은 후보 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? 예. 그리고 거기에 하필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좀 출마하겠다고 해요. 예. 그런데 황교안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. 부정선거 세게 주장하시. 예, 그래서 요새 전국 곳곳에 무슨 프레카드를 붙여놨느냐 하면은 그 자유와 혁신이죠 아마. 예, 맞습니다. 자유혁신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. 중국 개입 부정선거라고 붙여놨어요. 중국 개입 부정선거 해가지고 못 봤습니까? 많이 보셨죠? 본 것 같아요. 예, 네. 중국 개입 부정선거라고 붙여놨더라고. 아, 이거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중국 개입 부정선거 맞습니까? 그 부정선거라는 것은 작년 대통령 선거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에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중국 개입했습니까? 그 부정선거 있었어요. 부정선거란 말도 거짓말이죠. 없는 부정선거에 중국 개입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. 아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 나쁜 짓 하면 우리가 비판을 당연히 해야죠. 그렇죠.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면은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? 그리고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닙니까?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어떻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또 이분은 최근에 미국에 갔어요. 미국에 무슨 보수 단체 그 초청을 받아서 갔는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막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개입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야, 근데 그걸 하여튼 조국 씨는 그런 일종의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는 걸 이번에 또 명분을 걸었더라고요. 예. 내란 플러스 이제 부정선거 세력. 그렇죠. 그 명분은 나름대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그 명분은 느낌 있게 잡았다.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후보를 내냐 마냐 내긴 내죠. 누구를 내느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그 성패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죠. 예, 김용남 그 옛날에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, 그분 얘기도 나오고 김남국 얘기도 나오고 일단 나름대로 명분은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게요. 황교안 전 총리가 여기 출마하시는구나. 참. 아무튼 그 부정선거 이런 걸 저희가 음모론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옛날에는 이런 어떤 집단 세력이 너무 소수라서 무시해도 될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이 음모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빠져들어서 이게 뭐랄까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수준까지 와서 참 힘듭니다. 이건 심각합니다. 이건 정신질환이에요. 저는 한국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로 들어온 제일 나쁜 생각 중에 공산주의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저는 감염이라는 표현을 써요. 감염된 사람은 인격이 바뀌어버려요. 그리고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돼요.
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행동이 무례합니다. 법을 안 지켜요. 그런데 이게 출발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김어준 씨가 만든 부정선거 음모론이 맞아. 그쪽 동네에서 퍼지다가 그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퍼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앞장서 가지고 진화를 했습니다. 근데 이게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지니까 이걸 또 그 패턴 그대로 들고 일어났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 세력 안에서 이게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일단락이 된 게 언제냐면은 2024년 4월 총선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 장동혁 씨가 사무총장이었어요. 선관위에 압박을 해가지고 수개표, 우리 선거가 전자개표가 아닙니다. 음모론자들이 제일 거짓말하는 게 한국의 투개표 과정은 전자개표라는 게. 다수개표하고서 검표만. 이건 다 수개표입니다. 네네네. 수개표. 분류만 마지막에. 분류만 기계로 하는 거지. 그렇죠. 예. 돈 세는 기계인데 뭐 별거 아니죠.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없죠. 구조인데. 그런데 예. 그래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압박을 해가지고 수검표 과정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. 예. 수검표. 그 아마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아마 돈이 몇십억 날라갔을 거예요. 해보니까 2,800만 표를 개표를 했는데 단 한 표 오차도 없었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입을 딱 닫고 있었는데 12월 3일 비상경영을 선포한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식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도 윤석열 피고인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교주입니다. 지금도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최후 진술할 때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교 집단인데 음모론자들은 그 교주예요, 교주. 그런데 그 교주를 다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주력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사교 집단의 교주 윤석열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오염시키고 해서 국힘당 당원들의 반 이상이 되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러게요. 그게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번 심판 선거는 부정선거 음모론 심판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. 그래서 정말로 심판을 받고 좀 국민의힘이 자성을 하고 좀.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운 거는 예. 한국 보수 지식인들의 책임이 큽니다. 예. 그리고 언론의 책임이 커요. 보수 지식인들이 이걸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게 편성한 사람 많잖아요. 그리고 보수 언론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말도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딱 부러지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황당한 주장을 그냥 소개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했어요. 아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게 그 말이 부정선거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의혹이라는 말을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7, 80%는 가능성이 있을 때. 가능성이 있는데 요걸 그냥 쓰면은 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100% 확인되지 거기에다가 네. 의혹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럼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해놓으면은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썼던 언론 기자들 반성해야 됩니다. 이 사람들이. 그러네요. 그 표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이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세력을 키워준 그런 효과가 있었다. 정말로 좀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좀 끊어내야 될 때다. 이번 또 총선이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총선이 아니죠, 지방선거요. 네,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. 이제 끝나갈 시간 조금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와 여야 한번 말씀 나눠보면서 끝내보고 싶은데요. 일단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년, 거의 10개월 조금 넘었거든요.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아까 걱정도 하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? 그 채점은 예. 지금 저 긍정평가가 약 70% 나오잖아요. 예. 저는 그게 객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해요. 그 70% 대단히 높은 겁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? 그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해요. 성공인 것 같지만 그 안에
큰 실패의 요인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요. 우선 잘한 걸 보면은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거 잘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간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. 그래서 이 국가의 중심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광화문, 이게 한국 민족사의 정통성이 숨쉬는 곳이거든요. 예. 이게 한반도 전체에서 청와대, 광화문, 경복궁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.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제 다시 살렸다.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. 예. 예.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뭐 실용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계속 주식 호황. 예. 그럼 뭐 운도 좋다고 운이 좋아서 그래 됐다고 폄하할 필요도 없어요. 아니 정치인이 운 좋다는 게 얼마나 그게 장점입니까? 그렇죠. 복이기도 하고. 그렇죠. 그건 예. 그 사람 실력입니다. 예. 운도 실력이에요. 네.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나 지금 본인과 관련된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공소 취소를 겨냥해 가지고 국정조사한다든지 하는 것, 그다음에 검찰청 해체해 놓은 것,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어떤 너무나 어떤 파격적인 변화, 이게 다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이게 지금부터 그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제부터 본격화되느냐? 이번 선거 이후부터 그래야 됩니다. 이번 선거는 극우 세력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,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할 만큼 했다. 윤석열도 심판하고 장동혁도 심판했다. 이제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을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. 해가지고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. 그동안에 장동혁 쪽으로 보냈던 싸늘한 시선이 이 정부 쪽으로 향할 거라고 봐요. 알겠습니다. 그때부터는 아마 봐주는 거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괜찮게 했다. 국정수행 지지율도 거의 70% 육박하니까 그 자체를 혹평할 수는 없겠지만, 지금 이런 어떤 조짐들, 사법부에 대한 어떤 겁박, 압박 이런 것들이 나중에 표출이 될 수 있다.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들이. 그래서 마지막은 국민의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. 사실상 뭐 지금 지방선거 폭망할 건 사실상 자명해 보이는데, 그렇다면 이제 차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당장 떠오르는 건 한동훈 전 대표. 근데 지금 또 무소속이시죠. 그리고 뭐 이준석 개혁신당 뭐 대표 있을 텐데, 좀 차기를 어떤 분이 조금 주도권을 잡고 국민의힘 개혁해야지 조금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그래서 이번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극적으로 당선이 되고,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부산시장, 경남시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,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전승을 하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은 이제 합리적 보수 세력이 재건될 수 있는 정치적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총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보수 정계의 개편이 이루어지겠죠. 그리고 거기서 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고,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오세훈, 한동훈, 이준석 세 사람을 꼽는 것은 그분이 60대, 50대, 40대인데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반대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한 그 전력이 있는 거예요. 그게 그분들의 자격입니다. 자격. 보수를 이끌 수 있는 그 세 분 빼고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체중을 실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걸 꼽으려면 별로 없어요. 너무나 참 소수라서 그런데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. 또 보수청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. 지금도 보수청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40% 정도의 보수층은 있어요. 그런데 보수 세력이 괴멸돼 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그게 연동돼 가지고 보수당이라 자처하던 국민의힘이 극우당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수층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, 자 지금부터는요,
진보, 보수, 중도 이거와 다른 개념이 있어야 돼요. 네. 그거는 국가 중심 세력, 즉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이 중도, 보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모이는 그런 전체 한국 정치판의 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아하. 국가 중심 세력, 그리고 바이털 센터, 행동하는 중심 세력, 사일런트 모조리티가 아니고. 그런데 그런 바탕이 있어요.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70%는 예. 헌법, 사실, 상식을 존중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먹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게 맞추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되죠.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 차기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. 두 가지 담론,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절대 찬동하거나 그러지 않고 명확하게 비판하는 사람, 그리고 부정선거 명확하게 선 긋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차기를 잡을 수 있고 그렇죠. 잡아야 되고 그때야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쭉 한번 국내 상황 그리고 저희 국제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. 대표님 요새 활동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뭐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가 8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발전하고 연동돼 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. 언론 자유, 언론의 자유, 선거의 자유, 사유재산권의 자유 이런 게 다 연동되어 있는데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 자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이런 대담을 한 게 이게 다 언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뛰는 이 기자들, 한국이 또 기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. 아하. 아마 3만 명쯤 될 겁니다. 이런 기자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채찍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예, 아이고 오늘 귀중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한테는 이제 기자 대선배님이신 분이기도 해서 오늘 참 다른 때보다 뭐랄까요 더 제가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었고요. 앞으로 저희 대표님 그 매체에서 활동하시는 거 옆에서 제가 항상 챙겨 보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